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꾸 우리 박순봉 기자는 제가 봉자에 방점을 찍게 되네요. 네, 네. 봉바로봉 박순봉 기자 이러면 또 네, 네, 좋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봉사에 초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친구들이 이름으로 많이 놀림을 받으셨나 봐요. 네, 예전에 캡틴 박가뽕 그런 별명 있긴 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냥 애들 의미 없이 지은 건데 예전에 캡틴 플래닛이라고 네, 만화 영화 있었거든요. 따가지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 괜히 여쭤봤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할 때 후보지의 풍수 전문 지리 전문가죠. 백재권 겸임 교수가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권 인사들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보도가 나온 게 좀 배경은 좀 정확히 확인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잘 취재를 해가지고 알아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걸 알리고 싶은 사람이 기자한테 줬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시점에 공개가 된 게 별로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좀 따져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종합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천공이 갔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천공이 아니고 이 백 교수니까 즉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기조를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권은 다 이 야당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그런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쭉 흐름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이제 백제화까지 갔던 거는 그 야권이 그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대응 방식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 뭐 의혹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줄리, 청담동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싸움만 벌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로 보는 사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권이 이렇게 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공보다는 이제 백 교수가 훨씬 제도권적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공이 왔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 야권 관계자 표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저쪽은 잘 퍼뜨리고 그리고 어설프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국민의힘에서는 네, 당에서도 좀 나온 얘기. 네, 지금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근 교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나쁠 게 없다 이런 반응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최초 보도 자체가 뭐 중앙일보나 KBS의 단독 기사 형태로 났는데 이게 이제 여권의 흘리기가 바탕이 됐을 거라는 의혹을 이제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도 만났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좀 덧붙여졌잖아요. 그렇게 또 보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아까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이제 논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지금 여권이 쓰는 수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흘려놓고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계속해 공세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임명은 안 되고 뭐 여권에서는 뒷짐을 지고 우리 아직 임명 안 했는데 우리가 임명 안 하면 어쩌려고 민주당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민주당의 그런 공세의 화력을 좀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관 특보의 임명도 늦어지고 있는데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민주당이 지금 한 달여 가까이 공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좀 소강 상태잖아요. 네. 이 역시도 일본에서 7월 중에 방류할 걸로 보고 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이 활동을 굉장히 강화하는 한 달로 정하겠다 해서 뭐 지역 투어 일정도 좀 잡았었는데 이것도 좀 수년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의 주장은 모두 가짜 뉴스다. 왜 미리 나서서 그러느냐 이런 식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국 운영에 있어서 너무 국민의힘으로부터 주도권을 너무 못 가져오는 건 아니냐 이런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슈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수혜도 있었고 계속 끌려가게 네. 되는 거죠. 참 복잡한데
자,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재건 겸임 교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관상이나 또는 뭐 이런 주술, 뭐 사주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현지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또 이재명 대표 부부도 과거에 백재건 씨를 만났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미신 주술에 의존하는 것이 실제로 많습니까? 가깝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자문위원이었던 그 유홍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 풍수상의 불길한 점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공개적으로 인터뷰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역대 정권마다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가깝게는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오방남 있었잖아요. 그 오방색 주머니가 요게 이제 뭐 우주와 인간의 기운을 이어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퍼지는 것까지 좀 연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4번째 대권 도전 앞두고 선친 묘소 이장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다 풍수질이고 사실 이제 이런 사례들 말고도요. 그냥 이제 정치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취재하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은 고위직들은 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들 고위직들 아니면 판사들 중에 고위직들 그리고 그러니까 법조계뿐 아니라 그리고 기업의 임원들도 승진 시기를 앞두고는 어느 점집에서 점 봤다. 그리고 그 점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잘 됐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네. 뭔가 또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게 실제 가능한지 이런 불안한 심리 이것 때문에 점을 뭐 또 주술을 믿게 된다. 더 관상을 또 보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걸로도 보이고 좀 이 정치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제도 모 변호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고위직으로 갈수록 노력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라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 노력은 이만큼 했는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걸 기대할 때는 이런 거에 좀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변수가 많은 직종일수록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도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당장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냥 인간의 노력을 좀 넘어서는 어떤 것들이 좀 기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연지 기자는 뭐 아이들 또 자녀가 있는 분들 또는 친구의 경우에 뭐 수능 시험 잘 보라고 좀 찹쌀떡 갖다 선물로 주고 엿을 이렇게 녹여서 시험 보고 있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런 건 괜찮죠? 그런 것들은 어떤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이라기보다는 관습이나 뭐 네. 이런 거에 좀 가까운 행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지 기자도 좀 그런 덕을 봤어요? 아니요, 저는 번번이 그런 왜 철학관에서 보는 그런 네. 사주라고 하죠. 저는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믿지 알겠습니다. 않는 편입니다. 네,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 PD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네, 자 사실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물론 그건 정확하게 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무속 주술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들 또 강상면 땅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또 해외 순방에서의 명품 쇼핑 논란 등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도 구속이 되면서 친인척 관리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에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당 쪽의 분위기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용산 쪽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보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좀 입을 닫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 이걸로 추정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당 쪽에서도 뭐 이 중요한지 당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 달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다. 근데 이제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일말의 좀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을 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는 민주당이 뭘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포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간혹 뭐 법원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좀 야권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체포동의안 문제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 이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야권에 훨씬 더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외에도 뭐 돈봉투 의혹 사건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맞설 수가 없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장모의 구속을 통해서 사법부는 또 엄중하다 이런 독립돼 부분들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거고. 네, 오히려 역공세 반전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도 여권 내에서는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처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친인척들 관리를 하는 문제는 뭐 이부속실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도 있을 수가 있고 민정수석 제도는 없으니까 특별감찰관 그렇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이부속실도 없고 민정수석실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이부속실 문제는 좀 꾸준히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혹시 이부속실을 다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부속실은 이제 여사를 보통 담당하는 부속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그냥 부속실에 담당하는 인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약속했던 거를 깨는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용산 쪽에서 좀 어려워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을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뭐 행정관 내지는 인력 자체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수석들도 많이 줄여놨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3실장, 뭐 8수석 체제 이렇게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훨씬 적거든요. 작은 대통령실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런 거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요걸 뒤집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게 되면은 또 야당에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크게 뒤집지는 않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속실 안에 그냥 그 김건희 여사 담당하는 인력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좀 다른 방식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추진 보고를 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또 옥중 자필 편지가 나와서 어느 진술이 맞는 것인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열릴 공판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옥중 편지로 부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손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라면서 일축하는 분위기고요. 출입하는 기자들 역시 이거는 정말 설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설사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건 민주당의 시각인데요. 설사 그런 진술을 했더라도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지 뭐 이해찬 전 대표와 뭐 이른바 손절을 해서 의도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이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죠. 손절하는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안은 이화영과 이해찬을 별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 더 이제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 이재명 영장 청구설이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좀 뒤숭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 시점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차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넘어온다면 그 시점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가 비회기 기간이 있고 회기가 시작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회기가 없는 비회기 기간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회기 중에 보낼 것이냐 이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네. 먼저 불체포 특권의 전제는요.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 이 국회 회기를 쉬지 않고 잇따라 잡아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금 국회가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회기가 없어서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회의 계획이 네, 없는 본회의가 것이 열리지 않습니다. 8월 15일까지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영장 심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회기 중에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숙대를 던져주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의미를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 들어오면 부결을 시키고 직접 영장 심사를 받고 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태도까지 감안하면 회의가 열리지 않는 8월 15일 이전에 그렇죠. 체포영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반대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회기 중에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넘기는 게 체포동의안을 넘기는 게 훨씬 더 검찰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에는 더 큰 부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복합적인 사안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해찬 손절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궁금해가지고 친명계 쪽에 그러니까 주류 쪽에 모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뭐 개인 문제다. 아까 이은지 기자님 얘기해준 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는 얘기가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명계들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연결해서 보면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지난번에 좀 불안불안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의 이탈이 나오면서 불안불안했는데 친명계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더더욱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명계 쪽에서 대거 이탈해가지고 흔들 거다.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비명계 쪽에서는 지금 소강 상태는 맞다. 소강 상태는 맞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오게 되는 시점을 비명계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완전히 서로 인식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영장을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회기 중에 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명계가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주류 쪽에서는 부담이 될 거고요. 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키게 되면은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주류 쪽에 생기는데 일단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 안 지키게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혁신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첫 번째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 어쨌든 행동으로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입장을 내고 넘어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체포동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혁신위가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은지 기자한테 묻고 싶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체포동의안을 기명 의결하자. 원래는 무기명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인데 이름을 표시하는 기명 포기를 하자. 이런 혁신을 내놨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염두에 둔 제안이 아닌지 왜 이런 안을 혁신위원회가 꺼내들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설사 들어와서 비명계가 대거 이탈을 해서 부결을 시키더라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 측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혁신위의 이런 제안도 이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이걸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혁신위의 존재감 키우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혁신위와 당 의원들 간의 좀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이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지금 혁신위가 제일 답답한 게 맨 처음에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 뒤에 당 최고위에서 혁신의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가 당론으로 이제 불체포 특권을 부결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도부가 이걸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혁신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으면 1호 혁신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혁신위의 공이 되잖아요. 하나의 성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혁신위가 더 나아가 의총 추진까지 받아야 완성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반부터 틀어졌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의원총회에서 제차해서 뭐 이게 어쨌든 당론 채택은 아니지만 이게 선언적인 형식으로 이제 당론으로 이것을 부결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혁신위가 당 의원들과 기싸움 내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금 혁신위가 굉장히 존재감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띄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당이 혁신안을 이미 받았는데도 더 강한 걸 요구하는 식으로 좀 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 의원들은 좀 불편해하는 좀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위원회가 더 밀어붙이는 차원에서 기명 표결을 하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엔 김남국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는데 자, 김 의원이 어떤 운명을 맡게 될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기준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명이 안 될 걸로 보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뭐 이유는 좀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다음 둘째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여야 의원 11명이 코인 투자 의혹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이번 제명이 되게 되면 이후에 비슷한 강도의 사안에 대해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이 처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역 의원의 제명 케이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에 신민당 총재 시절에 이제 정치 탄압에 의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네. 그럼 과연 이 김남국 의원의 사안이 김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제명할 만한 문제이냐 이것이 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김 의원이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론으로 이걸 뭐 우리가 찬성을 하자 제명을 이렇게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이제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명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네. 높게 보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야 의원들 모두 이제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윤리자문위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영세 전 장관도 국민의힘 의원이죠. 코인 거래한 것 이게 뭐 변수가 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민주당은 그걸 변수로 더더욱 김 의원이 제명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제 김 의원만 했느냐? 그렇죠. 김 의원을 권영세 제명하면 전 장관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다른 의원들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프레임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꺼내든 게 권영세 장관을 윤리위에 지금 제소하겠다고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측에서도 이걸 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비명계는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연 어떤 민주당 내에 반응이 나올지 또 김남국 의원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봅니다. 홍준표 시장인데 수혜종인 골프로 무리를 일으킨 홍준표 시장인데 지금 사과 기자회견도 했고요. 자,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당윤리위 이 징계 절차 구체적으로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좀 나와야지 잡히지 않았습니까? 것 같고요. 네. 예, 징계 수에 게시는 대한 했죠. 예. 예, 이제 징계에 들어간다라고 한 징계를 검토한다라는 이제 착수 절차는 시작이 된 건데 징계 수위 전망 어떻게 나옵니까? 다들 뭐 하는 얘기가 아주 강하면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면은 당원권 정지 정도. 그 애는 뭐 더 약하게 나올 거다 좀 경징계 정도를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왜 이제 홍준표 시장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다수이기는 한데 이거 좀 의도를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목소리를 전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승자박이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좀 과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의도를 의심하는 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시기를 봐야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라든가 다른 징계건들이 있는데 그 징계 개시를 착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요번에 홍준표 시장 건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훨씬 뒤에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 건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빠르게 개시 절차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또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을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럼 왜 이렇게 노린다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제 평론가들이나 이제 평가라는 게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받아도 별로 위축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당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징계를 받게 되면은 실제 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구시장이고 당에서 이제 중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구 쪽 공천에 힘을 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TK 그리고 영향력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실은 이제 측근들도 꽤 많이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선을 노리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측근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당원권 정지가 걸린다. 뭔가 잘못했다. 이런 이미지가 딱 씌워지게 되면은 자기 세력들을 넣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표현은 이거는 총선 전에 좀 밟아놓기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힘을 좀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여태까지 이 지자체장의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홍준표 시장을 두둔하는 사람의 표현인데 그 오세훈 시장 건을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좀 옛날 얘기인데 그 무상급식 그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직까지 내려놓고 그 이후에 보수가 조금 이제 그 쇠락하는 그런 네. 시기를 맞게 되거든요. 시장직을 내놓으면서. 그때 한나라당 대표가 지금 홍준표 시장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때 징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근데 왜 이런 건으로 징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수혜 관련해서 순환의 시대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수혜에 계속 대비하는 상황에서 몇몇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논란이 될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간 걸까요? 이게 사실 의원들이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의원 외교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왜 늘 언론은 이런 의원 외교를 외유성 출장이라고 쓰느냐 이런 불만을 좀 토로하는데 네. 사실 근데 국민 정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번 수해 피해와 관련된 상임위인 환노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출국한 게 더더욱 문제가 좀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이 가려다가 당 네. 내부 지침에 의해서 안 갔잖아요. 이건 충분히 미리 논란이 될 걸 인지할 수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동의한 걸로 아는데 저도 국회의장을 또 역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수혜 상황에서 안 가려고 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박병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역대 의장님들 중에서 가장 해외 순방을 많이 간 좀 의장님을 꼽히기도 합니다. 네. 국회 내에서 그만큼 의원 외교를 좀 중시하는 측면도 있고 본인은 특별히 상임위가 이런 수해 관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그러면서 또 지금 상황이 상황이는 만큼 또 평가를 제대로 받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